네, 경제식 네트워크 경제톡 오늘 이병태 교수님과 공공기관 채용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아무래도 이번 국감의 이제 가장 큰 이슈, 핫 이슈는 사실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공정한 채용을 굉장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이 이제 부르짖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미직지근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의외긴 합니다. 어쨌든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공공기관 채용 비리가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뭐 야당 쪽에서는 채용 비리 신고센터까지 설치를 했고 반면에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상당 부분은 가짜다, 가짜 뉴스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정조사가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같으면 어렵겠죠. 이제 이거를 하려면 야당의 태도가 문제죠. 그래서 정부가 말하는 간절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산안 통과라든지 또는 뭐 문정부가 말하는 입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못하게 저지하면서 이게 정말 뜻이 있으면 이제 이거 안 해주면 못한다. 그래서 결국은 협상력으로 좌우되는 건데 지금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한 공공기관의 비리였다고 그러면 정부가 이제 뭐 여당도 동의를 하고 그럴 텐데 네. 이게 보면 정부의 정책 실패가 일어난 시작점이 거기인 거죠. 그리고 특히 시작점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네. 이게 빌미가 됐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수단적으로는 또 그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수단이 빌미를 줬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 게다가 그 친노조, 친근로자 정책이라고 선언하는 정권의 핵심 가치하고도 배치되는 일이고 또 자기들이 뭐 기회는 균등하고 절차는 공정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민간 기업의 고용에도 마구 개입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직접 자기 편들은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이제 큰 정치적 사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방어적으로 돼 있고 벌써 하기 싫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당은 가짜 뉴스라고 그러고 또 직접 당사자인 박원순 시장은 비정규직 해소가 시대적 과제고 을들 간의 싸움으로 붙이지 마라. 그래서 마치 이게 노동자들의 싸움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야당이 정말 여기에 얼마나 힘을 실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지가 특히 이제 야당이 분열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더더욱 과연 힘을 합쳐서 그게 할 수 있을런지. 네. 저는 이게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 때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정말 해서는 안 될 걸 했다는 지금 와서 보니 자명합니다. 이제 뭐냐면 국회 선진화법에서 다른 것들은 소수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데 예산안은 버티다가 일정이 지나면 그냥 자동 상정되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여당 쪽에서는 예산심의 잘 안 하면 더 좋잖아요. 원하는 거 원하는 대로 통과시키면 되니까. 그러니까 야당의 협상 카드가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뭘 가지고 정부를 압박할 수 있을지 그런 게 좀 의문이 됩니다. 좀 한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민노총 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이제 민노총 조합원이 73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 4월에는 한 81만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이제 민노총 입장에서는 이 보고서를 밝히면서 공공 부문에 정규직 전환 투쟁 효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당연히 주장을 하고 또 맞는 말인데, 근데 저는 이제 공기업 입사를 희망했던 청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반대 효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요새 민노총 아주 살판 났으니까요. 부럽습니다. 네, 인원 늘겠죠. 늘 주로 왔었잖아요. 사실은 전교조하고 민노총 민원이 주로 왔었는데 대한민국 자체가 노조 가입이 굉장히 낮은 나라고 주로 왔었는데 이제 정부가 확실하게 편을 들어주니까 이쪽이 늘고 있겠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정부가 지금 마음은 급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다 전환해주면 사실은 공기업 입사하는 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제 신의 직장인데 이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던 분들이 그냥 정치적인 힘을 받아서 정규직이 되는 순간 우리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게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올 한 해에 왕창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못 뽑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런 우려가 되는 현상이 많거든요. 지금 이 특히 금융기관 같은 데서도 정부 압력으로 갑자기 요새 늘 줄고 있던 게 금융 부분하고 뭐 농업 부분에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입도 선매한 거예요. 외상으로 미리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막 올해 이제 시장에 나와서 여기에 입사가 된 사람들은 참 운이 좋은데 내년서부터는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미리 수요를 땡겨놨으니까요. 이걸 무제한 뽑을 수는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는데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청년들한테는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보면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왜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친인척 채용이라든지 채용 비리 문제가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교수님이 말한 정부 정책이 씨를 좀 뿌린 것이 좀 굉장히 큰 영향이 아니었나. 근데 사실은 이제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그 노조가 강성인 노조의 민간 기업에서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노조의 힘이 중요하군요. 노조의 힘이 중요해가지고 특히 우리는 이제 이 파업하는 동안에 협상력이 노조가 압도적으로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이 생산을 못하게 막아놓으면 대체력을 투입할 수 있거나 이렇게 해줘야 기업도 버티면서 협상이 되는데 우리는 시설을 점거하면서 농성을 하기 때문에 노조를 하기 때문에 협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은 나중에는 죽지 않으려면 해달라는 걸 다 들어줘야 되고 무리해서라도 그러다 보니까 막 고용세습 같은 걸 집어넣는 경우가 그 강성 노조가 있는 쪽에서 종종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 공공 부분은 주인이 없는 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을 하면 당연히 이제 정규직이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예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에서 반응을 하죠. 그 어느 지역에 재개발된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사야죠. 딱지 사잖아요. 그게 시장이 반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 시장이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친인척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과정에서 그렇다고 또 친인척이기 때문에 입사 못하게 그럴 수는 없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친인척도 똑같이 들어가서 시험 봐서 제대로 되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는 걸리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게 친인척이기 때문에 우선권을 줘서 뽑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걸려도 별 문제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걸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광범위하게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신호도 줬고 가릴 수 있는 수단도 다 없어졌고 최소한 기업에서는 알고 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알면 어떻게 되냐면 이해 당사자는 채용 과정에서 배제시켰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면접을 보거나 의사결정하는. 근데 보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보도에 의하면 인사처장이 자기 부인을 정규직 전환시킨 거냐. 이건 당연히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식선에서도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기 이익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주 고맙게도 또 문재인 정부가 블라인드 채용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뭐 누군지도 모르고 뽑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인센티브 원인도 제공했고 수단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문재인 정부가 만드는 새로운 적폐의 한 사례죠. 근데 문제는 아마 이게 지금 뭐 감사원 감사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이게 하나는 밝히기도 교수님 말씀대로 밝히기도 쉽지 않고 또 하나 밝혔다고 하더라도 이 후폭풍이 굉장히 장난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이 사람들을 다 채용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쉽진 않을 것이고 결국 이게 이런 문제가 결국 첫 발을 잘못 내딛었을 때 나오는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참 수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혐의만 가지고 뭐라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는 그럴 거예요. 어떤 사기업이나 다른 데를 보면 뭐 그 친인척이 그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몇 %라는 것보다 이거 월등히 높다. 이런 정도의 차이는 나타낼 수 있는데 네. 저게 부정한 방법으로 들어왔다. 그걸 밝히긴 상당히 어렵죠. 그죠? 네,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들어올 때
누가 의사결정을 했는데 근데 뭐 의사결정한 사람이 동료니까 서로 맞바꿔서 너는 내 아들 뽑아주고 나는 네 아들 뽑아주고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밝히기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비슷한 사례가 사실 국회에도 있는데 국회에도 예전에는 사실 친인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좌관으로 많이 채용을 했는데 비서관으로 그게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공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원실이 누구 자기 친인척을 채용했다라는 걸 공지하도록 하니까 그 후부터는 이게 아예 그냥 불편하니까 사라지는데 대신 교수님 말씀대로 바꿔치기 한다든지. 아 그럼요. 네. 품앗이 하죠. 방법이야 뭐 얼마든지 있으니까. 합니다. 그래서 네. 내가 당신 누구 비서관을 뽑아줄 테니까 너는 내 뽑아줘. 그러면 하나도 친척 아닌 게 되죠. 이게 정부가 단속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대기업들의 내부 거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감 몰아주기도 이렇게 뭐 A라는 그룹이 물류회사가 있고 B라는 그룹이 물류회사가 있어가지고 자기 물류회사한테 주면 내부 거래잖아요. 그러면 크로스로. A는 B 그룹의 물류회사한테 주고 B는 A 그룹의 물류회사한테 가지고 품앗이 하면 그냥 서류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무슨 이렇게 법으로 막아서 막을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잘 표시 안 납니다. 예.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히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 입장에서는 신규 진입이 점점 이제 특히 이제 공기업에 많이 가고 싶어서 지금 준비 많이 하는데 앞으로 이제 취업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고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제 그동안에는 좀 덜했는데 이제 노노 갈등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규직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이 대거 이제 정규직으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본인들도 좀 억울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들어왔는데 여기는 비정규직으로 들어와서 그것뿐만 아니라 네. 경제적으로 이미 손실이 많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인건비를 내년에 공공부분 늘어났다고 해서 공공부분에 뭐 쉽게 해서 한전 같으면 적자가 많이 나는데 그쵸. 인원 늘어났으니 인원 늘어난 만큼 인건비 많이 쌓아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건 좀 어렵죠. 그러면 결국 뭐냐면 그 상여 주고 이러던 것들을 복리후생이라든지 줄이는 네.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원이 적으면 지금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공공 부분은 인원이 늘어난다고 매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한전이 뭐 직원이 많다고 전기를 더 많이 쓰게 하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수자원공사가 뭐 인원이 많아졌다고 뭐 강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매출이 안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나는 걸 우리가 늘 공공 부분은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걸 우려해서 방만 경영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공기업 단속할 때 철저하게 굉장히 타이트했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게 사실 인원 관리였잖아요. 네. 근데 그 원칙을 좀 다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매출이 늘어나지 않고 이익이 늘지 않는데 인원만을 늘어났으면 한 앞에 돌아가는 목이 줄기 때문에 그거만큼 기존 사원들은 경제적으로도 손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다가 비정상적으로 한 해에 많이 들어가면 그쵸. 그 다음 해에 사람들한테 취업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노동시장의 단기 처방이 장기적인 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땡겨서 하면 그 다음 세대들한테는 되게 공정하지 못하게 줄을 언제 섰냐에 따라서 그 취업 기회가 전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올해 급하니까 막 은행들 쥐어짜가지고 은행에 지금 더 뽑고 있고 사회복지 쪽에 더 뽑고 있고 막 그러잖아요. 네. 공공부문 더 뽑고 있고. 그럼 내년에 가면 그 부분은 내후년에 가면 못 뽑는 거죠. 계속 이렇게 뽑을 수는 없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공공부문이라는 게 국민이 버는 세금 갖다 쓰는 거니까 월급은 똑같이 타서 일자리지만 사회에 부를 창출하는 일자리가 있고 부를 남의 쓴 부를 갖다 쓰는 일자리가 있는데 공공부문은 부를 창출하는 일자리는 거의 없고 대부분 부를 갖다 쓰는 일자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커지면 그 나라의 그 경쟁력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한히 늘릴 수도 없는 데다가 그 공공 부분의 뭐 기업을 그냥 방만 경영을 정부가 계속 권장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번 정부가 공공 부분의 수익성을 다 지금 급속히 낮추고 있거든요. 적자를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특히 뭐 완전히 한전 에너지 관련 계열사를 지금 부실기업화 네. 시키고 있는데 거기다가 만약에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남북 경협인데 말이 경협인데 지원 사업을 하게 그치, 되면 우리나라의 토목 관련된 공공기관, 교통 관련된 그 주요 SOC가 다 그건데 네. 그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빚으로 이제 돌았을 거거든요. 이 역대 정권이 공공 부분을 정부가 써야 될 돈을 정부 예산 승인이 어렵고 그러면 다 공공기관에다가 떠넘겨 가지고 역대 정권이 한두 개씩을 꼭 이제 절단을 내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지방 분권화 한다 그래가지고 토지공사를 아주 초대형 부실기업으로 만들었고요. MB 때는 수자원공사를 4대강 개방 예산을 근로해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이번 정부는 지금 에너지인데요.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이번에는. 에너지인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지금 철도공사 같은 게 어마어마한 적자 기업이거든요. 네. 상당한 적자 기업인데 그게 남북 철도 연결을 하는데 철도공사법 하라 그럴 거라고요. 그죠? 그러면 그건 이제 철도공사가 어마어마한 적자 기업으로 전환되고 결국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더 비싸게 타야 되는 거죠. 네, 공공기관 채용비리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채용비리지만 사실 그 알고 보면 안에서 시작된 그 시발점이 어딘지 저희가 조금 한번 냉철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수님과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많은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